한번 상상해보세요. 내 어머니를 죽인 사람이 내 아버지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선 왕조 500년. 가장 많이 소비된 이름이 있습니다. 연산군, 폭군, 생마, 광인, 미친왕. 우리가 아는 연산군의 이미지는 대략 이렇습니다. 어머니의 피 묻은 적삼을 보고 발광한 왕. 신하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여자를 닥치는 대로 끌어들인 왕. 결국 반정으로 쫓겨나 교동도에서 비참하게 죽은 왕.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 누가 쓴 겁니까? 연산군을 몰아낸 사람들입니다. 중종 반정의 주역들. 반정에 성공한 뒤 권력을 잡은 신하들이 직접 편찬한 기록. 그것이 연산군 일기입니다. 승자가 쓴 역사에서 패자가 공정하게 그려질 리 없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중에서 유일하게 실록이 아니라 일기라고 불리는 기록. 그 명칭 자체가 이미 편향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보려 합니다. 연산군이 미쳤다는 전제를 일단 내려놓겠습니다. 대신 하나의 질문을 끝까지 따라가 볼 겁니다. 만약 연산군이 미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자기 어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아버지가 무엇을 했는지를, 그리고 자신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를, 이 질문 하나만 붙잡고 가면 우리가 500년 동안 폭군이라고 부르던 사람의 얼굴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관심이 생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장면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1495년 3월 16일, 즉위한 지 석 달도 채 되지 않은 19살의 젊은 왕이 성종실록 편찬을 위해 아버지의 기록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록 속에서 한 사람의 이름을 발견합니다. 윤기견. 왕은 곁에 있던 승지를 돌아봅니다. 윤기견이 누구냐? 승지가 대답합니다. 판봉상시사 윤기견이라고. 그러자 왕이 다시 묻습니다. 패비 윤씨는 누구냐? 실록은 이 대화 이후 연산군의 구체적인 반응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날 이후 왕은 며칠간 수라를 들지 않았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19살 청년이 아버지 기록 속에서 처음 발견한 진실, 자신의 친어머니가 사약을 받고 죽었다는 사실. 그런데 이 청년은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에게 달려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밥을 먹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침묵이 9년 뒤 조선 역사상 가장 거대한 피바람이 됩니다. 그 9년의 침묵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부터 이야기합니다. 연산군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의 아버지 성종을 다시 봐야 합니다. 성종은 조선의 대표적 성군으로 불립니다. 경국대전 완성, 학문지능, 346성, 세종에 비견될 만한 문치군주라는 평가 맞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 남편으로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종은 조선 역대 임금 중 가장 많은 후궁을 거느린 왕입니다. 왕비 3명, 후궁 9명, 왕자 16명, 공주와 옹주 12명. 숫자로만 보면 감이 잘 오지 않을 수 있으니 이렇게 환산해 보겠습니다. 성종의 재위 기간은 25년입니다. 평균적으로 약 2년에 1명꼴로 후궁을 들이고 거의 매년 1명씩 자녀가 태어난 셈입니다. 궁궐 안에 아이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어머니는 전부 다른 여자였습니다. 윤 씨는 이 구조 안에서 왕비가 된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왕비였던 것은 아닙니다. 윤 씨는 후궁 간택으로 입궁했습니다. 아버지 윤기견은 정삼품 판봉상시사, 벼슬이 높지 않았고 게다가 윤 씨가 어린 시절에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신 씨가 길쌈으로 생계를 꾸렸다고 전해집니다. 조선 왕실에 입궁한 여인 중에서 이 정도로 기반이 약한 경우는 드뭅니다. 든든한 친정, 막강한 외척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여자가 궁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성종이 이 여자에게 반합니다. 깊이 반합니다. 1474년 첫 번째 왕비 공해왕후가 19의 후사 없이 죽자 성종은 새 왕비를 간택해야 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가문의 배경이 탄탄한 규수가 왕비가 됩니다. 그런데 성종은 당시 가장 총애하던 후궁 숙의 윤 씨를 선택합니다. 더구나 윤 씨는 이미 임신 중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선택은 성종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할머니 정의왕후가 공표를 내려 윤 씨를 왕비로 올렸습니다. 왕실의 최고 어른이 허락한 겁니다. 당시 성종의 윤 씨에 대한 총애가 어느 정도였으면 아무런 배경도 없는 후궁을 왕비로 올리는 파격이 가능했겠습니까? 1476년 11월 윤 씨가 아들을 낳습니다. 연산군 이융, 왕비가 된 지 8개월 만의 일입니다. 성종에게는 첫 아들이었습니다.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어두워집니다. 성종의 시선이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정귀인, 엄소용, 그리고 또 다른 후궁들. 왕비에게 아들이 태어났는데 왕의 발걸음은 점점 다른 처소로 향합니다. 윤 씨의 생일날에도 성종은 다른 후궁의 방에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왕의 바람기로 치부할 수 있을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 씨에게는 의지할 곳이 궁 안에 없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이미 죽었고 든든한 외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 인수대비는 한씨 집안 출신으로
원래 왕비 자리에 앉았던 공해왕후의 편이었습니다. 성종의 다른 할머니 자성대비 역시 윤씨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궁궐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이 여자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은 남편 성종,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 단 한 사람이 돌아서고 있었던 겁니다. 이 맥락을 놓치면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전부 미친 여자의 질투로 정리됩니다. 실록이 그렇게 기록했으니까요. 하지만 구조를 보면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유일한 안전망이 사라져가는 사람이 보여주는 극단적인 행동. 후궁이 다니는 길목에 죽은 사람의 뼈를 묻었다. 비상을 소지했다. 이것들을 21세기의 눈으로 보면 궁 안에서 고립된 한 여자의 절박한 몸부림이 아니었을까요? 물론 이것이 윤 씨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의 기원에는 성종이 있습니다. 배경도 없는 여자를 왕비로 올려놓고 보호해주지 않은 사람, 구조적으로 고립시킨 뒤 그 고립이 만들어낸 관계를 죄로 판결한 사람, 성종입니다. 그래서 감히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패비 윤씨 비극의 진짜 시작점은 인수대비도 아니고 정귀인도 아니고 성종입니다. 사랑했으면서 지켜주지 않은 사람, 왕비로 올려놓고 혼자 버려둔 사람, 조선의 성군이라 불리는 바로 그 사람이 이 비극의 첫 번째 단추를 잠근 겁니다. 1479년 6월 2일 윤 씨의 생일 다음 날 성종은 왕비 폐위를 선언합니다. 조선 역사상 왕비가 쫓겨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유는 7가지가 열거되었습니다. 질투, 저주, 비상소지, 왕에 대한 불경, 하나하나가 무겁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거운 것은 기록되지 않은 것입니다. 윤 씨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마디 이용, 그리고 아직 이름도 제대로 붙지 않은 둘째. 윤 씨가 궁에서 쫓겨나자 자성대비는 즉시 원자 이용을 궁으로 데려옵니다. 어머니와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윤 씨의 둘째 아들은 궁 밖에서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쫓겨난 지 닷새 만에 이 아이가 죽습니다. 100일도 안 된 아기가 어머니를 잃고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윤 씨가 알았는지는 기록에 없습니다. 알았다면 어떤 심정이었을지 상상이 됩니까?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손에는 빈 젖가슴, 다른 한 손에는 궁에 남겨둔 아들의 기억. 그 사이에서 이 여자는 3년을 버텼습니다. 3년 뒤인 1482년 성종은 윤 씨에게 사약을 내리기로 결정합니다. 이유가 기막힙니다. 원자 이용의 세자 책봉이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패비가 살아있으면 세자의 어머니 문제가 정치적 부담이 됩니다. 동정론이 백성들 사이에서 일고 있었습니다. 그 여론이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아들을 세자로 만들기 위해 아들의 어머니를 죽인 겁니다. 좌승지 이세자가 사약을 들고 윤 씨의 집에 도착했을 때 윤 씨는 성종이 자신을 불러들인 줄 알고 반겼다고 합니다. 쫓겨난 지 3년. 그 3년 동안 이 여자는 남편이 다시 자신을 부를 거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사약을 받아든 뒤 윤 씨가 했다는 말은 야사인 김효록에 전합니다. 이 아이가 살아있거든. 이 피를 보여주어 나의 원통함을 전해달라. 실록에는 없는 기록이니 사실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이든 아니든 이 장면이 500년 넘게 사람들의 입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너무 아프기 때문입니다. 성종은 윤 씨 사사 직후 이 사건에 대해 향후 100년간 함구할 것을 명합니다. 아무도 말하지 마라. 세자에게는 절대로 알리지 마라.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6살짜리 아이에게서 어머니를 지우려 한 겁니다. 그런데 지워지던가요? 아까 보여드린 장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495년 3월 16일 19살의 연산군이 윤기견이 누구냐고 물었던 그 순간, 대부분의 드라마와 소설은 이 장면을 충격의 순간으로 그립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처음 알게 된 왕이 비통에 빠지는 장면. 그런데 실록을 자세히 읽으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연산군은 이미 패비 윤씨라는 표현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윤기견이 누구냐고 물은 뒤 바로 이어서 패비 윤씨는? 이라고 물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처음 듣는 이름이라면 그런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이건 가설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연산군은 즉위 전부터 어렴풋이 진실을 감지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궁 안에서 수군거리는 소리, 나인들의 눈빛, 자신을 대하는 할머니들의 미묘한 태도, 예민한 아이라면 뭔가 감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연산군은 이 사실을 알고 난 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9년입니다. 1495년부터 1504년 갑자사화까지 9년. 이 9년의 침묵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연산군이라는 인물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기존의 서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중에 임사홍이 피 묻은 적삼을 가져와서 그때 비로소 폭발했다. 그런데 이것은 야사인 김효록과 연려실 기술의 이야기이며 실록에는 피 묻은 적삼 전달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해를 바로잡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피 묻은 적삼 이야기는 정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9년 동안 연산군은 왜 참았을까요? 여기서 당시의 정치 구조를 봐야 합니다. 연산군이 즉위했을 때 조정의 실권은 왕에게 없었습니다. 성종이 키운 3사의 언관들,
그리고 대비전의 영향력, 특히 인수대비는 건재했습니다. 성종의 어머니이자 연산군의 할머니, 이 사람은 패비 윤씨를 몰아낸 핵심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아있는 한 연산군은 어머니의 복권을 시도할 수 없었습니다. 대비의 뜻을 거스르면서 자기 어머니를 복권시키겠다. 갓 즉위한 20살의 왕에게 그것은 자살행위입니다. 연산군이 즉위 초반에 보여준 행동을 다시 보겠습니다. 부왕 성종이 정원에서 기르던 사슴을 활로 쏘아 죽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부왕이 아끼던 것을 파괴한 겁니다. 또한 성종의 수륙제를 불교의식이라며 반대하는 유생들을 의금부에 가두었습니다. 부왕이 키운 언관들에게 처음부터 적대적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반항이었을까요? 아버지를 향한 분노가 아니었을까요? 성종은 자신의 어머니를 죽인 사람입니다. 아들을 세자로 만들기 위해 아들의 어머니를 죽인 사람, 그 아들이 왕이 되어 아버지가 남긴 기록 속에서 진실을 발견한 겁니다. 아버지가 사랑했다는 정원의 사슴을 쏘아 죽인 연산군의 행동이 단순한 충동으로 보입니까? 그리고 연산군은 기다립니다. 인수대비가 건재한 동안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신 조금씩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져갑니다. 무오사화는 바로 그 과정의 일부입니다. 1498년 무오사화, 표면적으로는 김일손의 사초에 세조 비방 내용이 있어서 촉발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김종직의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홍기달, 이극돈 등 김종직과는 무관한 사람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산군은 이 사건을 기회로 삼아 자신에게 간언하던 3사의 언관들 전체에 경고를 날린 겁니다.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수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무오사화 이후 조정은 얼어붙습니다. 누구도 왕에게 직언하지 못하게 됩니다. 연산군은 이제서야 한 걸음씩 어머니의 복권을 추진합니다. 무덤을 확장하고 지위를 올리려 시도합니다. 3사가 반대하지만 예전 같은 힘은 없습니다. 노사신, 윤필상 같은 대신들이 왕의 편에 서줍니다. 서서히 조용히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이 사람 미쳤다고요? 미친 사람은 9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미친 사람은 권력 구조를 분석하고 단계적으로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미친 사람은 대신들을 아군으로 끌어들이는 정치적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연산군은 미친 것이 아니라 분노를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이 시점까지는. 1504년 드디어 상황이 바뀝니다. 인수대비가 노환으로 세력이 약해졌습니다. 무오사화 이후 3사는 위축되어 있습니다. 연산군의 재위 10년차. 이제 조정에서 왕의 뜻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연산군이 움직입니다. 갑자사화. 1504년 3월 20일에 시작된 이 사건을 대부분의 역사서는 연산군이 어머니의 죽음에 분노하여 벌인 피해 보복이라고 설명합니다. 감정이 폭발해서 닥치는 대로 죽였다는 서사. 하지만 실록의 기록을 시간순으로 나열해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연산군은 먼저 어머니 폐위에 찬성했던 신하들의 명단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순서대로 불러들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부관참시를, 살아있는 사람은 국문을 지시합니다. 이 과정이 무작위가 아닙니다. 폐비사사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사약을 직접 들고 간 좌승지 이세좌, 폐비사사를 건의한 대신들, 당시 침묵으로 동조한 언관들, 층위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것이 미친 사람의 행동입니까? 미친 사람은 명단을 만들지 않습니다. 층위를 나누지 않습니다. 관여 정도에 따라 형량을 달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계획입니다. 9년 동안 준비된 계획의 실행입니다. 갑자사화의 규모는 조선 역사상 유례가 없었습니다. 직접 처벌받은 사람만 약 230여 명, 사형, 유배, 파직, 좌천.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무덤이 파헤쳐졌고 그 가족들까지 연좌되었습니다. 가족까지 합치면 피해자 수는 수백을 넘깁니다. 당시 중앙관료의 약 25.6%가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4명 중 1명입니다. 조정의 4분의 1이 한꺼번에 쓸려나간 겁니다. 특히 연산군이 집중적으로 겨냥한 대상이 있습니다. 이복 동생 안양군과 봉안군, 성종이 다른 후궁들에게서 낳은 아들들입니다. 연산군은 이들을 불러내 직접 신문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 과정은 처참했습니다. 어머니를 죽인 아버지의 다른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들들. 연산군에게 이 사람들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간 그 다른 여자의 자식들이었으니까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종은 윤씨를 내쫓은 뒤 정현왕후 윤씨를 새 왕비로 맞았습니다. 이름이 같습니다. 둘 다 윤씨. 패비 윤씨와 정현왕후 윤씨. 성종에게는 그냥 다음 왕비였겠지만 연산군에게 이 이름의 일치가 어떻게 느껴졌을지는 모릅니다. 자기 어머니와 같은 성을 가진 여자가 어머니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며 자란 겁니다. 그리고 연산군은 정현왕후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인수대비에게도 직접적인 물리력을 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연산군의 분노에는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 방향은 어머니를 죽이는 데 관여한 신하들을 향하고 있었고
왕실의 어른들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표출되었습니다. 인수대비에게는 음식을 줄이거나 문안을 끊는 식으로, 말하자면 관계의 단절로 분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만약 연산군이 정말로 이성을 잃은 광인이었다면 할머니도 계모도 가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가렸습니다. 신하에게는 칼을, 왕실 어른에게는 침묵을. 이것은 통제된 분노입니다. 갑자사화가 끝난 뒤 연산군은 어머니의 무덤을 왕후급으로 격상시킵니다. 회묘라는 이름을 붙이고 재헌왕후라는 시호를 올립니다. 사약받고 죽은 패비를 왕후로 되돌린 것입니다. 20년 넘게 지워져 있던 이름을 복원한 것입니다. 이 순간 연산군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승리감? 아마 아닐 겁니다. 어머니가 돌아오지는 않으니까요. 230명을 처벌하고 무덤을 높여봤자 6살에 잃어버린 어머니의 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복구는 불가능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연산군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갑자사화 이후의 연산군을 우리는 흥청망청이라는 단어로 기억합니다. 이 단어의 어원이 바로 연산군입니다. 흥청, 연산군이 전국에서 뽑아 올린 기녀들의 명칭입니다. 이 흥청들을 위해 궁에서 벌어지는 연회의 비용이 내수사의 재정을 바닥냈고, 그래서 흥청거리다 망청거리다. 줄여서 흥청망청.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쓰이는 이 단어가 한 사람의 이름에서 나왔다는 것,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극단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대부분의 역사서는 이 시기를 폭군의 타락으로 서술합니다. 맞습니다. 사실관계로만 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색에 빠졌고 사냥에 집착했고 민가를 철거하여 사냥터를 만들었고 백성의 원망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왜 하필 갑자사화 이후일까요? 갑자사화 이전의 연산군은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즉위 초반에는 성종의 유훈을 따르려는 모습도 보였고 경연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세자 시절에는 양령 같은 문제아도 아니고 성종 같은 모범생도 아닌 평범한 모습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굴에 종기가 자주 나고 입안이 헐었다는 건강 문제가 있었을 뿐 특별히 문제적인 세자는 아니었습니다. 변곡점은 갑자사화입니다. 어머니의 복수를 완성한 뒤 연산군에게는 더 이상 참아야 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9년 동안 이를 악물게 했던 목표가 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조정의 견제 세력은 전멸했습니다. 3사의 언관은 입을 다물었고 대신들은 눈치를 보았고 아무도 왕의 행동에 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복수는 끝났는데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분노를 쏟아부을 대상은 이미 처벌했습니다. 그 뒤에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텅 빈 마음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을 더 봐야 합니다. 월산대군의 부인 박씨, 승평부대 부인입니다. 연산군의 백부인 월산대군의 아내이자 연산군보다 21살 연상인 여인입니다. 실록에는 연산군이 이 여인에게 파격적인 대우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특별한 궁을 하사하고 곡식과 비단을 끊임없이 내렸으며 심지어 자신의 맏아들 세자 이왕을 박씨에게 맡기기도 했습니다. 야사에서는 이를 색정의 문제로 기록합니다. 하지만 실록의 기록만 놓고 보면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박씨는 연산군이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람입니다. 월산대군은 성종의 친형으로 성종은 이 형을 매우 아꼈습니다. 월산대군이 1489년에 세상을 떠난 뒤 박씨는 과부가 되어 왕실의 어른으로 남았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자란 연산군에게 자신을 어릴 때부터 알아주던 이 여인이 어떤 존재였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산군의 방종에는 단순한 쾌락 이상의 것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아이가 성인이 된 뒤에도 채울 수 없었던 결핍, 복수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빈자리를 다른 무언가로 메우려는 시도, 술, 여자, 사냥, 연회, 이 모든 것이 채움의 시도였다면 물론 이것은 그의 폭정을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은 실제로 고통받았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가뭄과 수해가 겹치는데도 왕은 놀이 비용 마련에만 골몰했습니다. 그의 고통이 백성의 고통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것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흥청망청이라는 단어 뒤에는 어머니를 잃은 아이가 있었다는 것을. 갑자사화 이후 연산군이 내린 명령 중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글 사용 금지령입니다. 1504년 연산군의 폭정에 분노한 백성들이 한글로 투서를 써서 도성에 붙이기 시작합니다. 왕을 비방하는 낙서가 한글로 쓰여진 겁니다. 연산군은 즉시 도성의 문을 닫고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며 범인을 수색하도록 명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글 자체의 사용을 금지시킵니다. 한글로 된 서적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으면 신고하라는 명령까지 내립니다. 이 명령을 단순히 독재자의 언론 탄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연산군은 왜 한글을 두려워했을까요? 한문은 양반과 관료의 문자입니다. 연산군은 이미 그들을 충분히 제압했습니다.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로 조정은 자기 손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다릅니다. 백성의 문자입니다. 양반이
일반인이 아닌 사람도 읽고 쓸 수 있는 문자. 연산군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자신을 향한 분노가 퍼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한글 금지령은 연산군의 강함이 아니라 공포를 보여줍니다. 신하는 무력으로 제압할 수 있었지만 이름 모를 백성들의 분노는 제압할 수 없었습니다. 사방에서 올라오는 투서,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 그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조부세종이 만든 문자가 증손자를 공포에 빠뜨리고 있었다는 역설. 역사는 때때로 이런 잔인한 아이러니를 만들어냅니다. 잠시 시선을 조선 밖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중종 반정 이후 조선은 명나라의 왕위 교체를 보고해야 했습니다. 당시 명은 조선의 종주국 역할을 하고 있었고 왕위 계승에 대한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이 명에 보낸 보고서의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반정 세력은 연산군의 폐위 이유를 황금무도로 보고합니다. 명나라 기록에도 이 내용이 전해집니다. 하지만 명나라 측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형식적인 확인과 승인, 깊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명나라 입장에서 조선의 내부 정변은 크게 신경 쓸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반정 세력이 명나라에 보고한 연산군의 죄상은 국내용 서사와 상당 부분 겹칩니다. 반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같은 이야기를 국내에도 해외에도 한 것입니다. 연산군 일기의 서술이 이 보고서와 궤를 같이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록을 쓴 사람들과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들이 같은 편이었으니까요. 승자의 기록은 안팎으로 일관됩니다. 그것이 진실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연산군의 이야기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왜 진성대군을 죽이지 않았을까? 진성대군, 나중에 중종이 되는 사람입니다. 연산군의 이복동생, 정현왕후 윤씨의 아들, 다시 말하면 어머니를 밀어낸 뒤 왕비가 된 여자의 아들입니다. 연산군은 갑자사화 때 이복동생 안양군과 봉안군을 잡아들여 처참하게 다루었습니다. 어머니의 폐위에 관여한 신하 230여 명을 숙청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직접적인 대체자였던 진성대군에게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왜?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 진성대군의 어머니 정현왕후가 대비로서 살아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건드릴 수 없었다는 해석. 둘째, 진성대군이 정치적으로 무해한 존재였기 때문에 굳이 제거할 필요가 없었다는 해석. 실제로 진성대군은 조용한 성격이었고 권력에 대한 야심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3의 해석을 제시해보겠습니다. 연산군은 자신의 결말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실록에 기록된 반정 직전 연산군의 모습은 의외로 차분합니다. 중종 반정이 일어난 1506년 9월 1일 밤 반정군이 창덕궁을 포위했을 때 연산군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내 죄가 크니 뜻대로 하라. 이것이 실록에 기록된 연산군의 마지막 말 중 하나입니다. 미친 폭군이 할 법한 말이 아닙니다. 체념한 사람의 말입니다. 연산군이 진성대군을 살려둔 것은 어쩌면 자기 이후의 일을 예비해 둔 것일 수 있습니다. 안양군과 봉안군은 처벌했지만 진성대군은 남겨두었다. 자신이 쓰러진 뒤 왕위를 이을 사람이 있어야 왕실이 유지됩니다. 성종의 핏줄이 끊기면 왕실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 정도의 계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가설입니다. 하지만 이 가설이 설득력을 가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연산군은 반정 당일 밤 부인 신씨에게 말합니다. 빌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소. 그리고 신씨가 답합니다. 여러 번 간해도 듣지 않아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스스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야 죽어 마땅하겠지만 불쌍한 두 아이를 장차 어찌하겠소. 이 대화를 보면 연산군의 부인 신씨는 이 결말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산군도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끝이 어디인지를. 복수를 선택한 순간 이미 결말은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머니의 원한을 풀어주는 대가로 자신의 왕위를 내놓는 것. 연산군이 그것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래서 진성대군을 살려두었을 수 있습니다. 복수의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1506년 9월 2일 연산군은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됩니다. 교동도 지금은 다리가 놓여 차로 갈 수 있지만 500년 전에는 배를 타야만 닿을 수 있는 섬이었습니다. 서해의 거센 물살 너머 육지와 완전히 단절된 곳. 이곳에 연산군은 당상관 1명, 내시 2명, 나인 4명과 함께 보내졌습니다. 가시울타리가 둘러쳐진 집에 갇힌 겁니다. 위리안치, 울타리 안에 가두어 놓는 형벌입니다. 31살의 왕이 7명의 사람들과 함께 섬 안의 울타리 안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연산군의 유배보다 더 끔찍한 일이 먼저 일어납니다. 9월 24일 연산군의 4아들에게 사약이 내려집니다. 세자 이왕은 강원도 정선으로, 창녕 대구는 경기도로, 다른 아들들은 각지로 흩어져 유배되어 있었는데 세자를 옹립하려는 역모라는 이유로 전원 사사됩니다. 10살도 되지 않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연산군의 반응이 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내 잘못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내 자식이 무슨 잘못이 있기에 독약을 마시고 어린 나이에 죽어야 한단 말인가? 어떤 놈이 모함을 하여 사약을 보냈단 말인가? 차라리 나를 죽이면 될 일이 아니더냐? 이 말을 읽을 때 한 가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22년 전
성종이 윤 씨에게 사약을 내릴 때 6살이었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31살이 되어 이번에는 자기 자식이 사약을 받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겪은 일을 이제 자기 자식이 겪고 있는 겁니다. 역사가 이렇게 잔인할 수 있습니까? 연산군은 식음을 전폐합니다. 12년 재위 동안 저지른 모든 일들, 갑자사화의 피바람, 흥청망청의 방종.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에는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남은 것은 아버지가 된 한 남자의 비통함 뿐이었습니다. 11월 6일 유배된 지 2달 만에 연산군이 죽습니다. 공식 사인은 역질, 즉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있습니다. 역질은 여름과 가을에 주로 발생하는 전염병입니다. 음력 11월이면 한겨울입니다. 그리고 함께 생활하던 나인이나 군관 중에는 아무도 역질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유독 연산군만 걸렸습니다. 또한 11월 7일에 위독하다는 보고가 올라왔는데 8일에 사망 보고를 하면서 6일에 죽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죽은 날짜가 하루 앞당겨져 있는 겁니다. 독살 의혹은 500년 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확증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건강한 몸으로 유배간 31살의 청년이 2달 만에 죽었다는 사실 자체가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연산군의 마지막 말로 전해지는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내 신씨가 보고 싶다. 12년간 황음무도했다는 왕의 마지막 말이 아내가 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중종은 형에 대한 예우를 잃지 않았습니다. 왕자의 예에 따라 장사를 지내게 했고 수행시녀는 3년, 관리들은 100일간 상복을 입게 했습니다. 자신도 3일간 고기와 생선이 없는 소선을 먹으며 경연을 중지했습니다. 형을 몰아낸 동생이 형의 죽음에 예를 갖춘 겁니다. 진성대군을 살려두었던 연산군의 선택이 최소한 자기 장래만은 지켜주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강화도 교동에 가면 연산군 유배지가 남아있습니다. 가시울타리는 사라진 지 오래고 지금은 작은 표지판 하나와 낡은 건물터만 남아있습니다. 교동도 유배문학관에 가면 이 섬으로 유배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고려의 희종, 조선의 연산군, 안평대군, 임해군,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목록입니다. 서울에서 교동도까지 지금은 차로 2시간이면 갑니다. 500년 전에는 영원한 거리였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거리. 연산군은 그 거리를 건너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창덕궁에서 교동도까지, 왕좌에서 가시울타리까지 그 거리 사이에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들어있습니다. 서울 도봉구에 연산군의 무덤이 있습니다. 왕릉이 아닙니다. 묘입니다. 왕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의 무덤이니까요. 선원보략에도 묘호 대신 군호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어서까지 왕이 아닌 사람으로 남은 겁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패비 윤씨의 무덤, 횡, 연산군이 목숨을 걸고 복원시킨 이 무덤은 중종 반정 이후 다시 격화됩니다. 연산군이 올려준 재헌왕후라는 시호는 박탈되고 다시 패비로 돌아갑니다. 연산군이 9년을 참고 230명을 처벌하며 이루어낸 어머니의 복권이 그가 쫓겨난 순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겁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 한 모든 것이 아들의 몰락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처음에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연산군은 미친 왕이었을까요? 실록의 기록만 따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실록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면 대답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쿠데타에 성공한 사람들이 쿠데타의 대상을 미치광이로 그려야 할 이유는 충분하니까요. 오늘 우리가 본 것은 이겁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다 버린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세자로 만들기 위해 아들의 어머니를 죽였고 그 사실을 100년간 숨기라 명했습니다. 아들은 19의 진실을 알았고 9년을 참았고 복수를 실행했고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의 자식들도 아버지의 대가를 함께 치렀습니다. 성종이 시작한 비극을 연산군이 이어받았고 연산군의 아들들이 마무리한 겁니다. 3대에 걸친 비극입니다. 그 시작점에 있는 사람은 성군 성종입니다. 500년 동안 우리는 연산군을 폭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를 폭군으로 만든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어머니를 죽인 아버지입니까? 아들을 왕으로 세운 뒤 입을 닫으라 명한 왕실입니까? 아니면 승자의 기록을 의심 없이 받아들인 500년의 우리입니까? 연산군묘 앞에 서면 안내판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조선 제10대 임금, 임금이라 적혀 있지만 왕릉은 아닌 곳. 그 모순 속에 한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응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남겨두겠습니다. 연산군이 교동도에서 죽기 직전 아내가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22년 전 그의 어머니는 사약을 받기 직전 아들에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도 아이를 향했고 아들의 마지막도 가족을 향했습니다. 폭군이라 불린 사람의 처음과 끝이 결국 사랑이었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